위대한 영웅과 제국의 역사는 장엄하기도 하지만 흥망성쇠를 보고 있으면 다소 허무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인구빨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몸집 속에도 수백 년 동안 커다란 세력권들을 거치면서 계속 살아남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인구도 군사력도 자원도 부족했지만 거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중개무역으로 시대를 견뎌낸 도시들이죠. 혹자는 맷발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수백 년 이상을 잘 버틴 노하우에는 지형을 뛰어넘는 차가운 계산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티레의 자주색 염료부터 싱가포르의 최첨단 항만까지 중개도시들의 성공과 실패를 복기해보며 대국이 아닌 한국이 앞으로 큰 세력권들 사이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레바논의 인구 12만 명 도시 티레는 과거 페니키아인의 도시로서 기원전 11세기의 고대 세계의 뉴욕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도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형 덕분에 이집트의 곡물과 금, 메소포타미아의 청동기와 보석을 중개하며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심지어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도 만들었죠. 반전인 것은 이곳이 섬이라는 것, 섬 주위에 삼중벽을 쌓으며 요새화시키니 난공불락이라는 소문이 나며 지중해 곳곳에서 모인 물품들을 맡기는 스위스 은행이 됩니다. 티레가 고대 세계에서 대박을 냈던 건 바로 티레의 특산물인 자주색 염료의 독점. 티레 자주색으로 된 토가는 로마 황제와 집정관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사치 제품이었습니다. 옷감 한 벌 만드는 데만 뮤렉스 달팽이 무려 20만 마리의 샘 분비물이 필요했는데 티레 해안은 천연 암초가 많아서 달팽이들이 딱 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달팽이 때문에 독점한 건 아닙니다. 티레인들은 이 염료 제조 공정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서 마치 코카콜라 레시피 수준으로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대체품인 합성 염료가 무려 19세기에 나올 정도이니 티레의 달팽이가 싸그리 없어질 때까지 해먹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죠. 그런데 그들이 해먹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티레는 유럽 문명의 가장 큰 스승이었죠. 특히 그리스의 문자와 이십진법, 조선술 등 선진 기술을 제공했으며 티레의 공주 에우로페는 유럽의 어원이 되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고대 세계의 맨하튼은 왜 갑자기 존재감이 없어졌을까요? 페니키아의 노하우를 배운 그리스가 기원전 5세기경 지중해 패권을 노렸고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 동안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공성뚝을 쌓으며 티레를 함락시켜버리죠. 이로써 천혜의 요새라는 지리적 장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중개무역의 중심은 자연스레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건설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가는데요. 이집트의 곡물을 그리스에 수출하기 위해 지중해와 나일강을 잇는 삼각주에 만들어졌으며 홍해와도 연결되어 아라비아, 인도 무역이 접근 가능해졌죠. 지중해가 무슨 홍해랑 연결돼? 수에즈 운하는 19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고대에도 이집트 네코 2세 때 노동자 12만 명이 죽을 정도로 터프하게 건설을 시작해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완공한 고대 수에즈 운하가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자주 막히긴 했지만 천년간 쏠쏠이 운하를 활용한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 비잔틴 제국까지 당대 세계 무역의 최대 30%까지 중개합니다. 하지만 7세기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부상하자 급격히 쇠퇴하죠. 아바스 왕조는 본진인 티그리스강 유역에 바그다드를 건설하며 육상 실크로드를 주축으로 무역을 재편하죠. 또한 아랍 상인들은 인도양의 몬순 풍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역풍항해가 가능한 다우선을 개발하여 홍해가 아닌 페르시아만을 인도양 무역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라크의 바스라가 메인 항구가 되죠. 한편 방치된 고대 수에즈 운하는 모래 퇴적으로 기능을 점차 상실하며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건설될 때까지 알렉산드리아는 예전의 명성을 찾지 못합니다. 한편 로마는 도로 덕후답게 해상보다 육상 무역을 선호했습니다. 아라비아 남쪽에서 유향과 모략, 아시아 쪽에서는 비단을 수입했는데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사막이 덮여서 리스크가 컸죠.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현재 시리아 지역의 팔미라라는 오아시스 도시가 동방 쪽의 페르시아 및 아시아 교역 루트로 각광받죠. 또한 아라비아 반도 남쪽 방향으로는 요르단 지역 나바테아인들이 우기 때 산악에 쏟아진 물을 80km 이상의 안반수로로 도시로 유입시키며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를 만드는데 이곳이 그 유명한 페트라.
페트라는 상인들에게 물과 여인숙을 제공하며 단숨에 로마와 아라비아, 인도를 잇는 유향무역로의 관문이 됩니다. 사막무역의 또 다른 리스크는 베두인과 도적들의 약탈 위험. 페트라는 협곡 지형을 활용해 군사적 방어력을 확보했고 최고급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인들의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줬죠. 다만 최고의 서비스만큼 비싼 가격표를 매겼는데 무려 화물 가치의 25%가 통행세, 에스코트 서비스까지 추가할 경우 5%에서 10% 수수료 추가. 페트라는 무려 연간 은 13톤을 벌며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은 로마라도 경부고속도로 톨비를 100만 원 낼 수는 없었습니다. 홍해 연안 항구를 확보하며 남아라비아 반도의 교역품을 해상을 통해 받아버리자 페트라는 600년의 영광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도시는 수백 년간 잊혀졌다가 뜬금 1812년에 다시 발견됩니다. 흙 속에 파묻혀진 건물을 100년간 발굴 중인데 아직 20%도 발굴이 안 되었죠. 워낙 놀랍고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기에 페트라의 알카즈네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 3편에서 성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이슬람이 번성한 중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럽 내부의 무역이 활발해졌는데요. 가장 부각을 나타낸 건 단연 베니스. 비잔틴과 신성 로마라는 거대 블록 사이에 아드리아해에 위치해 무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매우 긴 전성기를 자랑했죠. 중개무역지에 티레의 염료처럼 특산품이 있으면 강력함이 배가 되는데 베니스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아드리아해 북부에 천연 염전을 개발해 고품질 소금을 대량 생산했는데 베니스의 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세 유럽의 식탁을 지배하게 되었죠. 한편 아드리아해 동편에는 현재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인 라구사가 중개무역으로 이름을 떨칩니다. 하지만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열어놓자 베니스가 중동을 통해 독점하던 향신료 가격이 하루 만에 30% 폭락했고 유럽의 눈은 자연스레 대서양 쪽으로 돌아섰죠. 북유럽 발트해 쪽에서는 상인들의 연합국가인 한자동맹이 공동으로 관세 협상과 해적 격퇴를 해결하며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북유럽과 러시아의 무역을 주도합니다. 러시아의 모피와 북유럽의 철, 서유럽의 소금 직무를 교환하면서 번영하게 되었죠. 그러나 16세기 신대륙에서 은을 대량 유입시키자 유럽 전체 물가가 폭등했고 고정환율을 고집했던 환자동맹은 이익이 급감합니다.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의 근대적 주식회사 모델에 밀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근대에는 점차 아시아 거점이 부각됩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말라카 해협을 장악했으며 현재 자카르타인 바타비아에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 본부를 세웁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에 싱가포르를 개항하며 아시아 유럽 물류의 핵심 허브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이후 독립국가가 된 싱가포르는 현재까지도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아시아를 거치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역 허브로 번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중립성, 외교적 유연성입니다. 양 거대 세력 사이에서 최대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진정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니스는 비잔틴 제국 쇠퇴기부터 오스만의 부상까지 양측과의 협력을 전환하면서 생존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 교황청과 연대하여 오스만에 맞섰지만 오스만이 점차 대세화되자 누구한테든 돈만 받으면 돼. 를 강조하며 1540년 단독으로 오스만과 강화를 맺고 오스만 영토 내에서의 세금 감면, 특정 항구 독점 사용권, 상품 이동의 자유 등의 허가를 받게 되죠. 비슷한 시기 현재 크로아티아 지역의 작은 공화국 라구사 또한 서방, 동방, 기독교, 이슬람, 이탈리아, 슬라브의 경계에 있는 도시국가로서 경계인 같은 정체성을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라구사의 무역 루트는 보통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동해안 도시에서 해상으로 서유럽의 직물, 공산품을, 동쪽으로는 발칸에서 육상 도로망을 통해 보스니아 지방의 은, 피혁, 목재 등을 가져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에 함락되자 라구사는 자체 대주교를 갖고 있는 카톨릭 국가였지만 곧바로 오스만의 연간 12,500두카트, 3만 인구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조공하며 내정, 종교, 법률에 있어 자치권을 보장받습니다. 오스만 또한 라구사를 발칸 내 유용한 중립상업 플랫폼으로 인식했기에 라구사 상인들이 오스만 내륙 도시에서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 수속을 간소화하는 파격적인 특권을 줍니다.
하지만 라구사는 절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죠. 여전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언제 다시 대세가 될지 모르는 서방에도 수차례 지원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외교 서한을 보냅니다. 교황청에도 십자군 해적과 주교 임명 문제에 대해서 엄청 긴밀히 협의하는 척 하는데요. 이로써 교황청에겐 슬라브 세계의 가톨릭 교두보, 오스만에겐 서방과 무역 가능한 이방국이라는 두 개의 포지션을 스스로 지혜롭게 구축하는데, 특히 1330년부터 자체 조폐소를 설립하여 이후 오스만, 이탈리아 상인들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환전허브로 운용되기도 합니다. 한자동맹 도시 또한 다양한 세력권 사이에서 군사동맹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역협정 중심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대상으로도 특정 영주나 도시를 지지하지 않고 모든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만약 도시 간의 관세나 무역 우선권 관련 분쟁이 벌어진다면 엄청 신속하게 달려와서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돈 못 벌면 안 되니까요. 반대로 돈만 벌 수 있다면 전쟁 중이든 이교도이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 100년 전쟁 중에도 런던과 브리헤에 거점을 동시에 운영했으며, 교황청의 반대에도 현재 러시아 정교회 지역인 노브고르드에 공식 지점을 설치해 모피와 밀, 꿀을 수입합니다. 15세기 말 스웨덴의 독립 때도 스웨덴 귀족과 덴마크 국왕 모두 협상해 양쪽의 항구 접근권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죠. 종교개혁 이후 한자동맹의 구성도시들은 대부분 루터파로 개종했지만 교황령과의 무역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념과 종교, 민족 대신 그 무엇보다 이익을 중시한 것이 바로 북유럽의 한자 상인들이었죠.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첨예한 갈등 사이에서 초국가적 중립을 유지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도 편들지 않고 양쪽과 동시에 협력하면서 자율성을 유지하는 해칭 전략을 펼칩니다. 미군 함정 주둔을 허용하고 연례 합동훈련을 진행하지만 미국의 확실한 주요 군사동맹국 제안에는 거절한 바가 있죠. 그럼에도 미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한편 중국과도 2008년 FTA를 맺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지지하며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죠. 화교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지속 강화하며 경제 협력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등 군사적으로는 냉랭한 관계이죠. 동시에 두 강대국 모두에게 간섭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며 싱가포르만의 독립성과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오랜 집권당인 PAP는 국민에게는 성과로 지지를 얻고 원칙이 있는 외교로 국가적 자존심을 보여주는 이중 효과를 노립니다. 한편 중개도시들에게 전쟁은 마지막 선택이겠지만 적어도 게임판에 깽판을 치는 세력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충분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방력은 필요합니다. 베네치아는 16세기에 그 유명한 베네치안 갤리어스 전함을 개발했는데, 컨셉적으로는 범선의 화력과 갤리선의 기동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함이었죠. 물론 파인애플 피자와 같이 컨셉만 위대하고 실제로는 기동성이 낮아서 거의 안 쓰였지만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에게 충격과 공포를 시전합니다. 싱가포르는 이스라엘식 모병제를 도입, GDP 3.2%를 국방비로 투입해 F-35B 전투기 및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또한 우리처럼 남성 2년 복무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인구 570만 명 중 예비군 95만 명을 보유한 소규모 첨단 방어 모델입니다. 반면 중개도시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낼 때는 곧바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세기 로마 제국이 내전에 휩싸이자 당시 중개도시로 잘나가던 팔미라의 여왕 제노비아는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 이집트와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점령하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는 272년 팔미라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죠. 팔미라의 유적은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서 전쟁이 남긴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세기 후반 베니스 또한 비슷한 역설이 존재했는데요. 해상으로는 크레타, 키프로스, 코르프, 에게 해군도 등 동지중해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육지로는 이태리 북부 도시를 합병하여 제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동시에 위기를 불러왔죠. 그동안 베니스가 고수하던 중립 외교가 신뢰를 잃으면서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했으며 빈번한 무역 갈등과 해전이 발생하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특산품은 영원할 수 없으며 지리적 요건도 새로운 루트에 의해 대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점으로서의 매력을 잃는 순간 최첨단의 국방장비나 외교술도 의미가 없게 되죠. 그렇기에 역사 속 중개의 도시들은 강대국의 힘의 이동과 기술 혁신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이건 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체계 수집이 곧 제국의 지식 패권을 뜻한다고 판단하여 입항선들의 문서 원본을 보관하고 복사본을 돌려주었다는 괴담이 있으며 심지어 전문 구매팀이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 유대 등지에서 책을 입수했습니다. 정보제국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기하학의 유클리드, 해부학의 헤로필레오스 등 천재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레전드 아르키메데스 또한 이곳에서 기하학을 배우고 나선식 펌프를 발명했죠. 지중해와 나일강 사이를 고려한 계획 신도시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순수 학문과 응용 기술이 공존한 세계 지성의 수도가 됩니다. 베니스 또한 15세기 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열며 아시아 항로를 직접 개척할 때 그동안 잘하던 무역만으로는 새로운 경쟁자를 제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해야 했는데 그래도 상인의 나라 입장에서는 돈거래가 가장 익숙했는지 1587년 리알토 은행을 설립하며 글로벌 상인들에게 신뢰성 있는 거래를 보증합니다. 이곳에서 보험제도와 환어음이 거의 최초로 도입됐으며 금융계약을 철저히 기록하게 되면서 현대 회계학에도 쓰이는 수많은 개념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베니스의 정부 또한 회계 처리에 적극 개입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금융을 공화정 및 시민권과도 연결시키며 베니스는 무역공화국을 넘어 금융공화국으로 진일보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또한 아시아 최고의 입지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 AI와 IoT 기술을 도입하며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2019년에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으로 물류의 병목 현상을 없애고 트럭 배차 및 운송 경로를 최적화시킵니다. 또한 투아스 항만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화 항만을 건설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에도 적극 투자하여 글로벌 파운드리사와 TSMC 자회사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하며 아시아의 칩허브로도 성장 중입니다. 23년 기준 반도체 제조가 GDP의 무려 7%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장사의 신, 중립좌, 한자동맹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상인 길드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신대륙에서 유입된 은으로 유럽 전역의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한자동맹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화폐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죠. 또한 네덜란드와 영국이 주도한 근대적 주식회사 모델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상업 구조를 유지하였습니다. 30년 전쟁으로 독일 지역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한자동맹의 쇠퇴가 가속화되었고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개무역 도시의 역사는 데이터를 읽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미리 전략적인 다각화를 진행한 자가 생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몸집이 작은 만큼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대국 간의 하기 껄끄러운 일을 중간 지점에서 잘 찾아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최근 복잡한 글로벌 관계와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작은 몸집이 가진 유연성과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까다롭고 트렌디한 소비자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시장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선배 강소국들이 남긴 성공과 실패를 되새기며 20세기 제조업 중심의 시대를 지나 21세기에 걸맞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목을 열어나가기 위해 민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협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